그래서 과거의 생존 불안은 객관적으로는 좀 더 영양 상태가 나빴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같이 겪는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겪는 불안이었다면 오늘날의 불안은 홀로 고립돼서 겪는 불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기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기주의자로 거의 변하기 시작하는 건 90년대부터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도기 아카데미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심리학자 김태영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아주 대담 너무너무 재미나게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우리라는 우리성이 있다. 네. 라는 책이었고 그 책은 뭐 잡자마자 그냥 금방 다 읽었어요. 네. 너무너무 재밌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여운이 남아서 그래. 사실 저는 그걸 경영학 책으로 읽었거든요. 네. 한국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열정을 끌어내서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봐요. 네. 이렇게 해석해서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어떤 데가 조직의 리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흥을 깨울 수 있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흥을 깨울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고 재미나게 읽었던 책이고 사회의 이 흐름들을 볼 때도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상상의 그 나를 많이 펴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 그 반대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반대가 되는 책이 바로 이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인데 독후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읽는데 여러 번 걸렸어요. 네. 한 번에 쭉쭉 못 읽었어요. 네. 뭐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좀 한국의 아픈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읽다가 체력이 빠지는 거예요. 읽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네. 이게 좀 아픈 얘기라서 읽다가 놓고 아마 이 책은 제가 10번도 더 놨던 것 같아요. 잡고 놓고를. 한국인의 우리성이 있다는 서너 번 만에 다 읽은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읽고 또 저희 이제 경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 그 슈카가 제가 이걸 읽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한국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저 재미 났던 게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퓨 리서치의 조사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4.5개가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압도적으로. 딱 2개 나라만 가족이 1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어디냐면 대만. 그리고 하나는 한국이었습니다. 네. 대만은 사회가 중요하다. 사회. 네. 좀 이해가 돼요. 차라리. 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자유로운 나라를 뺏길 수도 있는 위협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 어떤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국은 그럼 뭐냐? 그럼 한국도 사회냐? 아니, 한국은 돈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연애 대상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고려 요인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성격입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만 배우자의 경제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애, 친구 이게 상위권이에요. 인생 삶에서. 네. 우린 아예 없어요. 5등 안에 못 들 거예요. 네. 저 하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조차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 리서치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 최근 책에서 말씀하셨던 한국에는 우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때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의 리서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풍요 중독 사회를 썼을 때 꽤 많은 분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하할 필요가 있냐. 너무 안 좋게 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국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한국 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나중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를 썼을 때는 또
왜 이렇게 좋게만 썼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이기적인데 네. 그렇게 썼냐?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이 있는데 또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또 특별한 집단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마음속에 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이 우위를 보이고 또 어떤 때에는 이게 우위를 보이고 하는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결국엔 두 가지는 화해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성과 네. 이기성은 화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승리하겠죠. 네. 저는 우리성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네. 사회가 더 건강해져서 네. 만약에 이기성이 승리한다면 네. 한국 사회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다루는 거고 네. 사실 젊은이들이 예. 우리성이 그럼 하나도 없느냐?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적응은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성세대는 어려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요. 네. 아주 어릴 때는 또래들과의 놀이 공동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마 나이가 좀 저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조금 아래쪽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그 놀이 공동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가족 공동체도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건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도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마을이 있었습니다. 네. 동네 아저씨들 알았죠. 그렇죠. 요즘 아파트 사니까는 앞집도 잘 모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 80년대까지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라서 그 우리성 얘기를 하면 공감을 많이 해요. 네. 아 그래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근데 젊은 층들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네. 일단 네. 어려서도 친구들하고 놀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공동체 경험이 없고 가족도 옛날만은 안 되고 네. 이러면서 철저하게 개인을 중심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성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없냐 아예? 네. 그럼 그렇지도 않은 것이 제가 저번에 책세에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면 거의 1인 게임을 해요. 네. 철저하게 혼자서 하는. 그래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뭐 닌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젊은이들은 게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MMORPG 같은 네, 거. 네, 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합쳐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슈카가 공대장 출신이랍니다. 자기 그룹에 30명이 있었대요. 네. 그거를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알면서 그런 세계도 있었구나. 네. 말씀하신 딱 그런 것처럼 게임도 덩어리로 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게임을 할 때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게임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PC방도 혼자 가는 걸 좀 싫어해요.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우리성은 있긴 있다. 본성 자체는. 예, 많이 약해졌지만.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풍요 중독사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네. 상당 부분 약화되고 억제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두 책을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공동체성을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성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게 어떤 인정 욕구의 최상인데 네.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경쟁이 심해졌느냐 생각해보면 내가 쟤보다 못한 것 같아. SNS나 이런 거에서 보면 나는 열등한 것 같아. 조부아 시민하고 쟤보다 빨리 앞서야 내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네. 그런 사람이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이 모든 게 그 전장터처럼 경쟁터처럼 네. 돼버리니까 네. 쉴 새 없이 그거를 위해 가는 네.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쉴 새 없는 경쟁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게 들었어요. 변질되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체가 있었고 예. 공동체에 얼마나 잘 기여하느냐, 그렇죠. 도움되는 일 하느냐 이게 인정을 좌우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예. 근데 오늘날에는 공동체가 다 와해되고 개인화되고 그리고 개인 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네. 90년대 이후부터.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인데 네. 오징어 게임 보면 줄다리기 시합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근데 예. 그거는 집단 간 경쟁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집단 간 경쟁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경쟁을 하긴 했지만 예. 집단을 이어서 했다는 거죠.
집단 내에서는 경쟁을 안 했고 비교적. 그래서 집단 내에서의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네. 또 어려움을 겪으면 위안도 받을 수,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90년대 넘어서면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자면 구슬치기 시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1대1로. 네. 이제는 팀이 없어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의 경쟁과 그 이후의 경쟁은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용과 질이. 그래서 개인 간 경쟁,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UFC 격투기 시합 비슷한 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개인 사이에. 네. 그래서 치열한 개인 간 격투기 시합이 벌어지다 보면 결국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네. 그 순위 뭐 격투기 시합에서 뭐 챔피언이 있고 1위, 2위 쭉 있듯이 한국인들도 그 개인 간 순위, 서열 경쟁에 거의 올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타인을 상대할 때의 기준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냐, 잘 나가냐 하는 거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겨보고 싶어. 지면 무시당하니까. 이런 것이 한국인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정받는 것도 그 경쟁에서 승리자가 인정받는 풍토가 생긴 거죠. 네. 공동체 기여하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서열이 높아지느냐 순위가. 주로 이제 그건 돈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전 인생을 서열 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더 높은 서열로 올라가는데 인생을 거의 다 바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 사실은 끝이 없는 그리고 또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경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영웅들이 어떤 공통된 패턴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손흥민, 네. 이런 사람들, 운동선수에서 잘했던 사람들, 네. 그리고 또 그 연예인들로는 요즘에 임영웅 뭐 이런 분들인데 이 서사가 있어요. 네.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든 악조건을 뚫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네. 이런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 마냥 이런 성공 스토리가 패턴화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네. 예. 반면에 어려움을 겪어서 노력을 죽으라고 했지만 그런 정도의 스타급에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죠. 알려지지도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고생했다는 그 서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탑이라는 거, 성공해서 최고의 서열에 올랐다는 거, 이 자체에 매료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건 자기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도 운 좋으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냐, 즉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했냐가 중심이 아니고 높은 사람 서열이 높지만 나처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위계 계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미분화 수준으로 네. 쪼개졌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발현되는 사회 구조를 네 가지로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를 보통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건전한 사회냐, 더 발전된 사회냐 할 때 예전엔 주로 경제만 갖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잘 사냐 못 사냐.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의 기준도 대체로 뭐 GDP 이런 걸 가지고 따졌는데 네. 그 세월이 흘러서 한 20세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행복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사회의 발전된 사회의 기준에 경제나 물질적 풍요만을 가지고 놓을 수는 없다. 삶의 질 같은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해서 이제 유엔도 이제 생각을 바꾸고 네. 삶의 질도 측정하고 행복 지수도 매기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 네. 사람들 사이 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가족도 그렇잖아요. 아주 잘 사는 집이 있다, 부잣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최근에도 뭐 한국 땡땡땡이라는 회사에 형제 난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예.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좀 가난하지만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면 네. 정말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고 정신 건강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계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넣자. 네. 물질이라는 기준과 네. 관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구분해 보면 네 가지로 이제 구분됩니다. 내국면. 네. 예, 그 하나는 가난하냐, 풍요로우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목하냐, 불화가 심하냐. 네. 그래서 이제 가난, 불화, 네. 가난, 화목.
풍요, 불화, 풍요, 화목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네, 제일 좋은 거는 풍요 화목이네요. 당연히 그거죠. 두 가지를 다 채웠을 때 네, 어느 나라가 이럴까요? 북유럽이 그럴까요? 북유럽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장 근접한 나라는 북유럽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행복 지수가 거기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네. 거기에 상위 한 6개 국가가 거의 대부분 네. 북유럽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위권 안에 든 나라들도 북유럽형 모델이에요. 대부분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북유럽형 모델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네.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을 거의 다 휩쓸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사실 핵심적인 한 가지 단어를 이 나라에서 뽑아보자면 아마도 신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 맞습니다. 신뢰 자산이 대단하죠. 예. 근데 그게 왜 신뢰 자산이 있냐면 이 나라들이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생존 불안이 극심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뭔 헛소리를 하냐. 옛날이 더 가난했는데. 그렇죠. 한국 역사상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죠. 제일 잘 살고 있는데 네. 무슨 너 생존 불안이 심해졌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존 불안이 왜 심해졌다고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네. 혼자 배고픈 게 아니었어요. 아, 다 같이 배고픈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옆에 항상 누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격려도 해주고 필요하면 빵도 좀 주고 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단적 생존 불안이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90년대를 경과하면서 이 공동체가 다 와야 되자 생존 불안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배고픈데 혼자예요. 혼자서 배고픈 거예요. 아, 진짜 갑자기 비참하다는 단어가 떠오르네. 네. 아무도 없는 거죠. 네, 네, 비참하네, 갑자기. 비참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자살률이 치솟기 시작하죠. 아, 네. 왜냐하면 배고파도 누가 있으면 네, 안 죽는데 네. 배고픈데 사람도 없으니까 자살률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래서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고 저는 표현한다고 과거와는 다르다. 예. 그래서 과거의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짓다 안 돼가지고 도시에 와서 직장 다니는 젊은이가 네. 해고당하면은 집에 내려갑니다. 최후의 보루인 집으로 가요. 네. 고향으로. 그럼 부모님 반겨주시고 어머니가 잘렸어요. 그래도 아유 괜찮아 뭐 그렇게 뭐 대수냐. 푹 쉬다 가라.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또 고향 친구들도 격려해주고 네. 술도 사주면서. 그럼 이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그러면서 기운을 차려 다시 올라와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직장에 해고당했다 그러면 네. 집에 못 내려갑니다. 가족관계가 나빠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 더 혼나요. 너 또 잘렸어? 아, 그런가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명절 때 집에 못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선물이에요. 조사해 보면. 선물? 선물. 좋은 선물을 못 사가서. 아, 진짜로요? 네,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집에 갈 때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부모한테 좋은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거는 이제 신작에서도 다뤘는데 가짜 사랑이다 네. 부모의. 근데 어쨌든 그런 가족 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서 가면 환영을 못 받아요. 또 마을 친구들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 백수라고. 그러니까 네. 고립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청년은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서 계속 자소서 쓰다가 고독사하기도 하는데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등장한 게 90년대부터고 네. 그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청년 고독사.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옛날 사람들보다는 더 잘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영양 상태는 좋죠. 그럴 수 있지 우리 않습니까? 어렸을 땐 바짝바짝 마른 사람 많았죠. 근데 네. 외롭다는 거예요. 네. 그 배고픔과 가난을 혼자서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과거의 생존 불안은 객관적으로는 좀 더 영양 상태가 나빴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같이 겪는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겪는 불안이었다면 오늘날의 불안은 홀로 고립돼서 겪는 불안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기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기주의자로 거의 변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90년대부터죠. 제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저 이제 투자 영역에서 생각나는 게 연결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작년도에 난리가 난 사건인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코인 투자로 아주 미친 듯이 네. 러쉬를 했어요. 네.
작년도에 루나라 사태라고 해가지고 한국인이 만든 코인이 네, 맞습니다. 망한 사태가 네.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코인 시장을 바라본 친구들의 의견에 의하면 90% 이상 절멸했다. 네.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다 올인이 났다. 네.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젊은이들이 코인 투자를 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까? 결국 이 고립적 생존 불안을 떨치고 나가서 이 어떤 존재적 불안에서 그냥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네. 빨리 돈 버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 돈 버는 건 열심히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코인으로 누가 막 100억, 200억, 300억 네. 돈을 벌었다 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 군대에서도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사병들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코인에 박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네. 코인 투자를 했대요. 네. 근데 처음에 그거를 바람을 일으켰던 친구는 조금 돈을 벌었는데 네. 뒤에 들어온 친구들은 전부 다 망했겠지. 사병 월급을 다 날렸다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네. 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은 고립적 생존 불안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네.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탈출 못할 것 같고 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냐면 니트족이 되는 거죠. 노동의욕을 상실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인생에 목표가 없는 돈도 많이 벌기 싫고 그냥 버는 대로 족족 여행이나 갔다 오고 뭐 그런 사람들 취직도 하고 싶지 않고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일본도 그런 세대가 늘어났고요. 네. 한국도 그런 세대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과거랑 큰 대조를 이루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국제시장 같은 영화만 보더라도 그 아버지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중동까지 나가고. 네, 중동도 나오고 독일도 가고 막 탕캐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주인공이 열심히 일한 배경은 뭐냐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애 최소한 네. 뭐 민족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한국인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든 원동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가족 관계가 너무 나빠졌어요. 가족 관계에도 서열 경쟁이 침투하고 이러면서 하나만 예를 들면 네.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 명절 같은 데 모여 앉으면 부모님이 누구를 제일 챙겨줬냐면 실업자 아들, 잘 나가는 아들보다는 네네. 아유 뭐 이제 왜냐면 마음이 이제 좀 쓸쓸할 테니까. 네네. 그리고 잘 나가는 형이 있으면 그 형도 동생 챙겨주는. 야 뭐 맛있는 거 먹어 용돈 좀 줄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제일 열심히 챙겨주는 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큰 형한테 막 챙겨주는 거죠. 동생은 야 너 언제 형처럼 취직해서 잘 나갈 거야. 아니 그 몇몇 집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네. 네, 상당히 부모들이 이 가짜 사랑에서도 제가 다루지만 자식을 상품으로 평가하고 취급하는 게 있어요. 돈으로. 그래서 어려서도 공부를 잘하면 사랑을 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사랑을 안 해주고 이런 사랑이 시작된 것도 90년대 때부터 아주 심각해졌거든요. 네. 그게 자식들을 성장했을 때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 형제들 간의 관계가 옛날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형제들 간에는 그렇게 서로 잘난 체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기야 옛날에 큰아들한테 올인한 이유도 맞습니다. 큰아들이 다 나머지 책임져 줄 거니까 올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에서 네. 다 뿌릴 수 없으니 그렇죠. 너한테 하니까 네가 성공하면 네가 또 뿌려라. 네,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을 위해서 딸은 그 집 가서 밥 해주면서 오빠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네. 가족들이 그런 정도로 비교적 화목하게 지냈다.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근데 최근에는 가족관계가 상당히 나빠져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잘난 체도 하고 또는 뭐 공격도 하는 이런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회의 이 개인 간 서열 경쟁이 가족 내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 그런 좋은 관계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이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해줄 거 없어. 아까 그게 퓨 리서치에서 나왔던 맞습니다. 결론이죠. 1순위 가족을 꼽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게 또 하나 영향을 미친 것은 열심히 일할 이유도 사라졌어요. 이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확천금을 진짜 얻어서 빨리 탈출하든가 고립적 생존 불안에서. 만약에 이걸 탈출할 수 없다면 무리해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힘든 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알바하고 돈 모아서 여행 갔다 오고 또 알바하고 인생에 목적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분이 네.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제도 조선소에 가보면 직장이 넘치고 자리가 넘치는데 네. 직장이 왜 없냐 네. 라고 이제 저희 한 세대 윗세대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거기서 이제 딱 중간에 낀 세대인데 네. 그거 벌어봐야 인생이 앞으로 먹고 사는 거에 더 나아갈 게 없어 보이니 맞습니다. 뭐 300만 원 받아 25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험하게 일하는데 그 아는 젊은 애들이 하겠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감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가족을 꾸릴 생각도 없어졌어요. 결혼도 이제 좀 적게 하려고 그러고. 좀 적게가 아니고 세계 1등으로 안 합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출산율 세계 꼴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동 의욕도 굉장히 크게 저하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면 네. 한국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일할 의욕을 다 잃어버리니까 네, 네. 젊은이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관계에서 계속 치열한 서열 경쟁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네.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상처가 오잖아요. 네. 뭐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더 많으니까. 네. 네. 막 상처를 계속 입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인간을 불신하는 걸 넘어서서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네. 인간 증오나 인간 혐오 심리가 이제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의 이제 총기 사건들이죠. 네네. 총기 난사, 네.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들. 사람이 미워서 다 쏴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네. 네. 한국도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올해 그 신림동에서 한 청년이 칼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죠. 근데 만약에 한국도 미국처럼 총을 구하기가 쉬웠다면 네. 그 청년이 칼을 휘둘렀을까요? 네. 총을 쐈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한 청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신림동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감된대요. 그 마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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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그러고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대요. 아. 사람이 너무 싫어서. 아. 그러니까 이 치이다 보니까 개인 간 서열 경쟁에서 계속 치이다 보니까 계속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총기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해에 2만 명 정도가 죽거든요. 거의 총기로만. 총기로 살인이, 총기 네. 살인이. 네. 자살이라 여타의 것도 포함하면 4만 명 넘게 죽습니다. 4만 4천 정도? 총기로. 예. 예. 하루에 120에서 130명이 죽어요. 어. 그래서 미국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 간 내전이지 이게 무슨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베트남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가 5만 6천인데요. 어.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육박하는 숫자 4만 4천이 죽는다는 거예요. 총기로. 네. 자살과 타살 다 합쳐서. 합쳐서. 네. 자살만 해도 2만 명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19세 이하 사망원이 1위가 총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네. 한국도 계속 이렇게 개인화가 그대로 방치되고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런다면 네. 점점점 미국처럼 바뀌어갈 것이다. 네. 즉 신림동 그 칼 들고 나와서 아무나 찔러 죽인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인간에 대한 불신, 네. 그 다음에 증오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뒤덮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북유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북유럽은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네. 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개인 간 경쟁을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공동체를 강조하죠. 교육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인간 증오보다는 신뢰 네. 지수가 훨씬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인간에 대한 신뢰나 너그러움 같은 거, 관대함 같은 거에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밝혀졌죠. 근데 사실은 한국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완전 지옥도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네. 저도 최근에 2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열차에다가 현금이 적지 않게 들어있는 지갑을 놔두고 내렸어요. 그게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네, 그런 나라가 많지 않죠. 네, 고스란히 돌아왔고 또 그저께는 제가 핸드폰을 또 택시에다 놓고 내렸어요. 네, 물론 이틀 만에 찾긴 했습니다만 택시 운전사가 가져다주고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네, 부분들이. 그게 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예.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오히려 카페에다가 랩탑을 두고 가면 바로 훔쳐가는 스마트폰을 훔쳐가는 네. 그걸로 유명한데 제가 그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도둑이 그렇게 많아요? 좀 도둑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져간대요. 그냥 네. 그 정도로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미국 사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지난번 책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해서 도덕성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도덕성이 또한 민족성의 특징이다. 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망가지면서도 네. 그런 좋은 점들이 아직 잠재돼 있어요 마음속에.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저는 좋은 조건만 갖춰지면 바로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도 겪고 네. 또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길 가다가 칼에 찔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좋은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따뜻한 사회지, 예, 인간다운 사회지.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네. 좋은 민족성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지옥이지 무슨 소리냐, 한국만큼 끔찍한 데가 없다. 네.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서.